쉽지 않다 부동산. 진짜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정권을 결국 이제 국민의힘 쪽에 빼앗겼는데 네. 핵심 이유가 부동산이라고 누구나 동의해요. 반대 보수 정부가 진보 정부한테 최근에 뺏긴 건 전부 탄핵당해서 뺏겼어요. 솔직히 저는 문제가 되나 뭐 염장을 지를 수 있고 뭐 강찬호 의원님 의견을 존중하는데 이분 재산이 한 400억 정도 된대요. 예전에 공익소송 해가지고 네. 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아마 우면산에 있는 거 17억 원인가 뭐 아파트 두 채 정도 가지고 있는 건데 부동산 대책이랑 관련이 있는 것이냐? 아무 관련이 있죠. 왜 관련이 있냐? 고소득이니까는 집을 만약 강남에 두 채 사면 그 순간부터 이 정부 지금 이 프레임으로는 투기예요. 접대받은 거하고 뭐가 다르냐 도대체. 그러니까 변호사들 끼고 먹지 말고 그냥 네 돈으로 가라 제발. 근무 시간 외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가 그렇게 이렇게 그것처럼 소원처럼 개 하듯이 돈 부어가지고 가 네 돈으로 네 산에. 네 돈 니산. 하나님의 사랑이 강림해서 구속영장도 기적적으로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0월 22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북한이 또 미사일 쐈네요. 오랜만에 또 쐈는데 동해상으로 발사한 거 이거 좀 정확히 뭐 쐈는지 제가 좀 분석을 해서 이따가 외교 다룬 시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수요일 순서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네. 우리 방송 출연자 중에 호감도 2위. 김준일 2위? 평론. 1위는 그렇죠. 누구야? 1위는 박지훈 변호사가 1위 등극했어요. 아 진짜? 네. 또 1위 정도. 최근에 등극했습니다. 지훈이 제껴야 되겠다. 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김준일 평론가님 나오셨고.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출연자 가운데 비호감도 2위 우리 강찬호 중앙일보 기자예요? 논설위원 아니세요? 논설위원이죠. 논설위원이시죠? 그럼 취재를 네. 할 땐 기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습니까? 몰라도 불러주셔도 되고. 저도 궁금한데 비호감도 1위는 누굽니까? 서정욱. 그분도 여기 출연하나요? 그분들 가끔 나오시거든요. 놀랍군요. 네, 2위라는 거 야, 알아두시면. 근데 왜 출연시키셨나요? 그런데. 우리 강찬호 의원님. 네. 제 마음속에선 1위입니다. 네, 정- 맞습니다. 비호감도 1위. 야, 진짜 정말 이거 질문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그냥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참 최윤경 기자님이 네. 후배시구나, 그죠? 그렇죠. 네. 너무 네. 정말 뛰어난. 제가 정말 후배네요. 아주 네. 존경하고 인정하는 후배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요. 네. 네. 호감도 1위. 그렇습니까? 제가 진짜 존경하는 게 삼선 의원 원내대표랑 같이 밥을 먹어도 더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보통 이거는 누구랑 얘기해도. 누구랑 얘기해? 윤석열이랑 붙여보고 싶다. 저하고 졌어요 윤석열. 그래요? 네. 네. 서력전 가셔야죠. 면회 제가 한번 윤석열 가시죠, 대통령하고 옛날 통화한 적이 있는데요. 한 알겠죠. 40분 동안에 그분이 39분을 그쵸. 얘기하신 네. 적이 있어요. 아, 네,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네. 자, 일단 그럼 재판장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전체 공개가 되고 있는 재판이 있어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입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 재판부가 재판 진행을 하면서 몇 차례 의문을 제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그 한덕수 총리는 당시에 계엄을 말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계엄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증언한 사람이 있은 후에는 또 재판부가 그럼 여러분 말려야 했었던 것 아니냐 국무위원으로서 이제 이런 의문을 계속 제기했었는데요. 네. 이번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공소장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재판부가 네. 특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특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했는데 한번 공소장을 변경해봐라. 뭘로 네. 변경하라고 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 근거해서 특별검사에게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부분의 공소장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적용 법조는 형법 87조 제2호 변경 형태는 추가적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공소 사실을 병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조 아니고 네. 주요 임무 종사로 바꿔라. 네. 주요 임무 종사로 바꾸라는 주요 건데 임무 종사를 바꾸라는 거였습니다. 네. 당연히 그 밑에 장관들이 주요 임무인데
총리가 주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저희도 아마 했었던 것 여러 같고요. 차례 이야기했죠. 왜 그렇게 기소했을까에 네. 대한 의문이 있었고 왜 구속되지 않았을까? 밑에 사람들은 구속이 됐는데 네. 의문들이 있었는데 재판부에서 어제 일단 주요 임무 종사까지 같이 넣어 놓으면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 쭉 신문을 해본 다음에 적용할 만한 법을 적용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검에서도 당연히 고민해보고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다면서요. 형량에서 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형에 해당하는 그 형량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주요임무 종사에 대한 형량이 있을 텐데 네. 그게 위로 가면 상관없지만 밑으로 좀 가다 보면 오히려 방조가 더 중한 처벌을 받고 주요임무 종사가 더 낮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요 임무 종사 혐의는 네. 최저형이 그러니까 하한선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네. 근데 이제 방조는 10년이 하한선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특검에서도 내부에서 논쟁이 많이 있었고 고민을 했었다라는 이야기 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판사가 바꾸라고 했으니까 아마 넣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판사가 그래도 어쨌든 그 죄목에 맞는 뭐 어떤 형량을 뭐 나중에 이제 때리겠습니다. 죄목에 맞는 기소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나타낸 거겠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원래 사실 총리 정도 되면은 네. 당연히 이제 국무회의도 자기가 본인 지휘를 하고 네. 그러니까는 이 특검이 이분을 이런 그 내란과 관련해서 기소를 만약 한다면 그 정도는 돼야 이게 좀 기소감이라고 본다는 저는 의미라고 봐요. 제가 다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총리 정도 되는 사람을 고작해서 이 방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특검이 자신이 없다. 이런 것을 오히려 그 자인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지적을 제가 네네. 그 고참 법조인에 들었거든요. 네. 그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원 입장에서도 당신들이 이분 문제 있다고 기소를 하면 이 정도 죄목은 줘야. 이래야지 그런 이게 좀 의미로. 의미가 있지. 이 사람이 총리인데도 고작 해봤자 방조. 그럼 방조란 건 뭐냐면 그냥 뭐 본인이 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 그냥 요렇게 끄덕이고 있었고 뭐 그냥 이런 정도의 저 얘기가 된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총리보다 훨씬 하급의 네, 그런 네, 공무원한테나 적용할 것이지 총리할 건 아니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기소를 잘해야 돼요. 기소가 잘못됐을 때 나오는 문제점이 대표적인 게 유동규가 있어요. 유동규. 무슨 얘기냐면은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제 뇌물수수 혐의로 있을 때 유동규나 이 몇 명도 같이 기소가 됐는데 근데 검찰이 어떻게 기소를 했냐면은 유동규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 무죄를 선고를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얘는 뇌물 수수가 아니라 뇌물을 공여한 준 쪽인 것 같은데? 난 그래서 이거 무죄로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네. 안 됐어요. 그게 제대로. 그러니까 하는 척 했죠. 뭐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게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결과로서 이제 만약에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져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래서 일종의 플리바게닝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소위 말해서 이재명이나 김용환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고 검찰이 일부러 기소를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기소 약간 핀트 안 맞게 해갖고 오히려 무죄 받게 해주는. 예,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고 제가 이 사례가 꼭 100%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왜 특검이 이랬느냐. 제가 뭐 특검을 불신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을 때 어떤 것이 더 잘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방조 혐의 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춘 건데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 증거들이 예를 들면 뭐 계속 이제 한덕수 CCTV도 공개가 되고 네. 재판장에서 이제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장관들도 진술을 한 게 나는 반대하러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끝났으니까 오지 말라고 해라라고 한덕수가 정리를 했다라는 거는 애시당초 이거는 그냥 한덕수는 공범으로서 아예 반대하는 목소리는 듣지 않고 정족수만 채우려고 하는 적극적 가담자로 보인다. 이런 것들이 좀 정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형량이 5년이든 10년이든 그거는 그 이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건 재판부가 판단한 문제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주요 가담자로 보는 게 맞다. 저도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검찰이 특검이 이제 네. 공수장 변경하기를 좀 바랍니다. 이건. 특검이 치명타를 입은 게 그 한덕수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잖아요. 내란 특검이 치명타를 입었어요? 치명타를 입은 거죠 이게. 사실은 왜냐면은 네. 이 내란이라는 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이제 기소돼 갖고 재판받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특검의 구림은 뭐냐면 한덕수, 박성재 뭐 줄줄이 다 이제 혐의를 다 연결해 가지고 네. 이 내각도 다
그때 한통속으로 이제 같이 그 내란을 공범이었다 만들고 예. 그다음 거기에서 또 그것을 따라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당시에 다 연결해 가지고서는 그 내란에 공조를 했다 해서 대통령, 내각, 그다음 당시 여당 다 한 세트로 해가지고 이게 한 윤석열 정권 전체가 거대한 그 내란 세력이었다. 이런 게 이제 큰 특검의 큰 그림인데 네. 윤 대통령에 이어서 2인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거기에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지점이 바로 구속영장 그 신고였단 말이죠. 그게 잘 안 됐다. 되면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줄줄이 또 박성재라든가 다른 그 장관들 연관된 장관들의 구속도 네. 탄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탁 그냥 발목이 잡혀버린 것인데다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혐의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에 네.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까지 해서 이게 단순히 증거인멸의 뭐 죄상은 인정되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불구속해서도 계속 그게 할 수 아니고. 있겠다가 아니라 애초에 니네들이 지금 건 혐의가 법적 평가 자체가 그게 다툼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가 굉장히 사실 아픈 거예요. 그때 이제 이거는. 영장 담당하던 판사가 그 얘기를 그렇죠. 그 했었던 얘기를 한 거죠. 거죠.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법원도 지금 법적 평가 그런 부분은 좀 다툼이 있고 또 총리 지휘 같은 걸 본다면은 오히려 니들이 지금 한 것보다는 네. 이렇게 중요 업무 종사로 진짜 제대로 한번 우리한테 기소를 하고 그래서 한번 다투보게 해라. 저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하여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지금 이제 특검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야당 얘기를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불교식으로 손을 모아 합장하는 인사를 하지 않고서 악수. 불교를 찾아가가지고 네. 악수와 목례만 해서 논란이 됐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다시 간다고 저희가 예고를 드렸잖아요. 네. 이번에는 제대로 인사했습니다. 합장을 했다는 거죠? 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불편함을 겪었다면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간 거예요, 근데? 마음이 많이 상하셨으니까 이제 간 거. 아, 그래요? 같습니다. 네. 마음 달래러?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뭔가 특별한 뭐 메시지가 더 있나 싶었던 특별한 메시지는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 이 자체가 불교계엔 특별한 메시지죠. 가서 그냥 이렇게 합장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일반 국민, 불교와 관계없는 국민이 볼 때는 네. 뭐 정말 왜 갔나 뭐 할 수 있지만 불교도라든가 불교계 인사분들한테는 어쨌든 장 대표가 결례를 한 것 때문에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사과 방문. 그러니까 이제 사과 방문을 했다는 거는 이제 의미가 있고 사실은 정말 이렇게 과거의 불교계의 그 불심을 건드려 가지고 큰 난리를 치른 분이 바로 정청래 현 민주당 대표였죠. 봉이 김선달 논란 아시잖아요. 그것도 3년 전 대선 때 네. 그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막 엎치락뒤치락 싸우고 있는 시점에서 네. 아니 왜 국립공원에 있는 사찰 거기서 그렇게 통행료 받고 이러냐 봉이 김선달이다 해가지고 네, 그때 네, 정말 네, 불교계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급기야 친명 인사가 가가지고 정청래 당시 의원한테 좀 사과도 하고 탈당까지 해라 이랬다가 오히려 그때 당시 정청래 의원이 친명보 인사가 나한테 와서 탈당하라고 요구했는데 저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더 커진 일이 있었죠. 참 기억력이 진짜 좋으셔. 우리 강찬호 위원님이 기억력이 아니 진짜 그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네, 그게 바로 그게 말씀 주시니까 저도 기억나는데. 친명계와 그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네. 지금 왜 자꾸만 정청래 대표하고 대통령실은 엇박자가 나지 하는데 그게 바로 그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명계하고 그 정청래 의원 간에 당시에 이미 긴장이 있었던 거고. 그때부터 네, 이미. 조금 더 그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그 친명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친명 인사가 네. 정청래 의원을 찾아가서 지금 표가 중요한데 불교표가 우수수 떨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당신이 잠시 탈당을 해가지고 네. 사과하는 의미로 마음을 좀 자식하고 달래라. 있으면 네, 네. 정권 잡으면 복당하고 다 대우하겠다고 했더니 정청래 당시 의원이 그게 지금 우리 형님 말씀이요 아니면 우리 이재명 후보님 메시지요?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 친명 인사가 그건 내 생각이지 어떻게 지금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예, 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해놓고 그 친명 인사가 가니까 그날 밤에 바로 SNS 쓴 거예요. 지금 나한테 친명 인사가 와서 탈당을 권유했는데 저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재명 후보한테 그 당시 여러 가지로 원망의 소리도 들었고 왜냐하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친명계에서는 정청래 의원한테 원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이건 친명계 의원 쪽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네. 아니 뭐 큰 틀에서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때 이제 문화재 관람료를 예. 직접 거기를 가지도 않는데 그 도로 인근에 도로만 가도 징수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그걸 뭐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네. 그렇죠. 근데 그 표현 자체를 민감한 상황에서 그렇게 한 거는 또 정치인이 또 잘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정청래 대표가 바로 사과를 안 했어요, 사실은. 계속 버티다가 사실상 한 것도 맞고, 네. 뭐 이렇게 탈당 압박까지 있었으니까 한 것도 맞고, 뭐 전체적으로 선거를 의식해서 한 것도 맞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불교계가 특히 민감한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개신교 편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기존 정권들이 역대로 보면 개신교 편향적인 게 좀 있었죠. 그러니까 특히 유독 제가 어떤 종교를 폄하하거나 그럴 건 아닌데 네. 유별나요. 개신교를 믿는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MB가 이제 소망교회 장로였고 그래서 유독 뭐 개신교들이 많이 뭐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 의식 같은 게 좀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피해를 봤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동혁 대표가 가가지고 본인은 뭐 계엄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번에 윤석열 만나고 와가지고도 뭐 기도와 뭐로 무장을 하고 있고 막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노골적으로 저급의 야당 대표, 여당 대표급 되면은 중진 의원쯤 되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다 무시하고 하고 다니니까 너무 드러내는 것 같아요. 불교계 뭐 합장이 이게 뭐 대단한 건가요? 이게 그냥 예우하는 거예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도 기독교 장로해 갖고는 친기독교 편향, 불교계 굉장히 의심하고 심지어 옛날에 청와대 경내에 불상이 있어요. 거기 뒤에 뒷동산 가면은 아, 그래요? 불상과 불전함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김영삼 대통령이 철거했다. 이런 괴담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철거 실제로는 안 했는데. 이제 워낙 이제 김영삼 대통령도 불교계 원망을 좀 네네네네. 사고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막 출범을 했던 케이블 방송, 불교 방송, 네. 불교 방송 기자를 출연했어요? 불러서 청와대에 이게 있다고 직접 거기 촬영도 하고 그래요? 거기서 인터뷰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무마를 네. 한 적도 있습니다. 장동혁으로 시작해서 정청래로 끝났는데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면 결국에 몇 달 만에 정청래 대표가 그때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몇 달간 성찰과 사색의 시간을 가졌다. 불교계의 고충과 억울한 점도 인식하게 됐다라고 사과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여튼 장동혁 대표는 합장으로 사과를 했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정치 지도자급 되는 분들이면 가능한 특히 이제 공직에 계신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뭐 참 뭐 신앙심 깊은 거야 뭐 당연히 누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닌데 너무 이렇게 많이 드러내는 건 조금 자제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그래야죠. 네. 자, 그럼 장동혁 대표 얘기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이슈가 지금 정치권 뭐 국민들도 상당히 좀 화나는 부분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부동산 대책 10월 15일에 나온 대책 이후에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끄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그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집값이 좀 떨어지면 그때 돈이 좀 쌓였을 때 그때 사면 되거든요라고 이야기했다가 논란을 빚었는데요.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네. 아, 조금 이제 그 집 하나를 마련하지 못한 이제 그 많은 분들 아니면 뭐 힘겹게 사신 분들께는 야, 집값 떨어지면 그때 그냥 사면 된다는 말이 너무 좀 안이하게 들리기는 하죠. 예. 그래서 비판을 좀 많이 듣긴 했는데 이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도 본인들은 또 꽤 집들이 고가 주택들이 있으면서 또 이런 얘기하니까 더 욕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성남시 백현동의 아파트를 작년 7월에 33억 5천만 원에 샀는데 석 달 뒤에 여기다가 전세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14억 8천만 원 사실상 갭을 끼웠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실거주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거고 뭐 이렇게 갭 투자는 아니었다. 통상적인 갭 투자랑은 다른 개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말고도 지금 부동산으로 조금 논란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죠. 네, 어제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또 서울 강남 서초구 20억대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다주택자가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 실거주하고 있는 거다. 한 채는 이제 살고 있고 한 채는 우리가 이제 뭐 같이 작업 공간으로도 쓰고 공부 공간으로도 쓰고 서재 공간으로도 쓰는 이제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부적절하다고 하니까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리의 방법은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아파트 비싼 아파트 두 채가 있는데 네. 하나는 그냥 작업실로 쓰다가 요게 좀 문제가 된다. 뭐 다주택자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된다 하니까 네. 한 채는 정리를 할 건데 애한테 물려주겠다. 그게 뭐, 더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거죠. 왜냐하면 양보하겠다라고 표현했네요, 그게 중요한 정말 거 아니고.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게 바로 그 자녀들, 젊은 자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혼을 하거나 막 해서 주택을 이제 구해야 되는 자녀들. 네. 지금 이런 사람들이 가장 지금 이번 조치에서 네. 그 대출 한도 규제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내 집 마련의 꿈이 굉장히 차단이 많이 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서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도 이제 막 그 신혼부부나 젊은 친구가 집을 샀다면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 현금 부자. 근데 젊은이들이 현금 부자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 부모들이 현금 부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뭐 증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집을 구했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부모가 현금 부자 증여받았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정확히 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걸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 저는 젊은이들의 좀 그 지금까지 분노가 2배 이상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 자체에서 네. 지금 변명이라고 한 게 더 젊은이들의 가슴에 염장을 네. 지른다. 네. 이게 뭐 이게 다 감정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답이 없고 예전에도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라고 공직자들한테 정리하라고 하니까 강남은 두고 자기 지역구나 지역에 있는 거 판다든지 아예 공직을 아파트를 버리지 않고 공직을 버린다든지 막 뭐 이런 일이 있고 그때마다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지금도 이거는 뭐 데자뷰 같고 사실 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뭐 이상경의 차관 이런 분들은 뭐 본인은 갭 투자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가급적 발언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발언하는 순간 야 너도 그랬잖아 이렇게 나오자 본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 뭐 금감원장은 이게 솔직히 저는 문제가 되나 뭐 염장을 지를 수 있고 뭐 강찬호 의원님 의견을 존중하는데 이분 재산이 한 400억 정도 된대요. 예전에 공익소송 해가지고 네. 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아마 우면산에 있는 거 17억 원인가 뭐 아파트 두 채 정도 가지고 있는 건데 400억 정도 되면은 뭐 아파트 여러 채 그 있겠죠. 400억도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뭐 뭐 이게- 무슨 약자들을 위한 소송이라고 해놓고 네. 국가한테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있느냐. 지금 네. 그런 것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게 그러니까 공익소송이고 약자의 소송인데 그게 조 단위가 돼가지고 보상금이 거기에 이제 변호사 이제 그 계약상으로 이제 뭐 좀 돈을 많이 네, 받은 거 네, 맞고요. 뭐 제가 이분을 쉴드 칠 생각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증여하는 거 내가 증여받은 적도 없고 뭐 이런 아파트 우리 애도 증여할 뭐 가능성도 없으니까 열받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지금 이 문제랑 이 부동산 대책이랑 관련이 있는 것이냐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있죠. 왜 솔직히. 관련이 있냐. 고소득이니까는 집을 만약 강남에 두 채 사면 그 순간부터 이 정부 지금 이 프레임으로는 투기예요. 투기니까 투기를 몰아붙이면서 지금 다 그 규제했다고 나서니까 이분은 지금 정확히 그 프레임에 걸린 거예요. 나 돈 많다. 내가 강남에 두 채, 세 채 사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 너 투기야. 지금부터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보유세를 때리고 등등해서 네가 안 팔 수 있게 만들 거야. 라고 만든 게 이번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금 정확히 지금 그 정책 저 규제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이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남 얘기처럼 하니까 당연히 저는 국민들이 화가 난다 생각합니다. 규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되겠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규제를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받는지 보면 뭐 가장 교과서적인 케이스가 나올 테니까. 아니 근데 뭐 글쎄요 뭐 이게 투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솔직히 이분을 제가 실질 이유는 1도 없는데 네. 돈 있는 사람이 그냥 뭐 집 사는 것까지 저는 뭐라고 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증여 목적으로.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 때하고 이재명 정부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다라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오직 다주택자였어요. 그러니까 네. 만악의 근원은 다주택자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현 정부의 기조는 다주택자를 때리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갭 투자 쪽으로 조금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땡겨서 실제 이제 강남에 같은데 집 사는 사람들 그동안 이제 요거 토지거래허가구역 되기 전에 이제 보면은 대충 한 강남에 있으면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한 50% 이상 받고 본인의 신용대출로 10에서 20 받고 본인 돈으로 한 20% 이런 식으로 집을 많이 샀거든요. 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집값을 올리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문제 의식은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출 받는 거에다 죄악시하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선을 타야 되지만은 이 정책이 완전히 틀린 정책이냐에 네.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지금 않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하시는데 바로 그게 대통령 지금 거기서 보좌는 의전비서관 권혁기 비서관이 바로 이 케이스예요. 26억짜리 롯데 세믹 뭐 이름도 멋져 클래식 뭐 어쩌고 이거 26억짜리인데 14억을 지금 대출 받았어. 정확하네 50% 이상 대출 받아가지고 네. 작년에 그것도 네. 모르죠 정권 교체 예상했나 그래서 저 지금 그렇게 된 사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지금 정확히 그 사람 겨냥해서 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권혁기 비서관부터 속전하면서 빨리 파시고 실거주하는 대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예. 아, 그 정부의 그러니까 뭐 개별 사안들은 이제 뒤로 두고 정부의 방향은 지금 부동산으로 너무 돈이 많이 몰려서 나라의 자산 시장이 너무 왜곡돼 있고 뭐 경제 발전도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묶여 있는 돈 좀 뭐 주식 시장이든 아니면 다른 자산으로 좀 나오든 하여튼 산업 발전하는 데 좀 쓰이게 하자. 요게 이제 정부의 큰 방향인 거죠? 맞습니다. 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생산적 투기 수요에 대부분은 이제 부동산을 떠올리겠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었는데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좀 느낌이 달라요 지금. 이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거 아. 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라는 네.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화 TF에 불을 꾸렸어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요거다 싶었는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띄웠어요. 원래는 박대출 의원이었거든요. 네. 이름 참 좋은데. 그때. 지금 바로 그 주제 대상이네. 정확히. 저는 국민의힘이 그 제대로 된 사람을 보는데 그래 우린 좀 더 대출해 볼 거야. 장동혁보다야 박대출이 훨씬 이상적인데요. 아. 우리 저 대신에 저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2억 원 이분을 해서 2억 원 이상은 대출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2억 원대 박대출 구도로 한번 그 잘 25억인가 싸우고. 이상, 네, 네. 2억 이상 대출 안 되잖아요. 이거 25억 원은 안 되죠 네. 이상 집은. 야, 야, 이건 근데 뭐. 참 신기한 능력이기도 한 게, 네. 우리 강찬호 의원님은 네. 맞는 말을 해도 듣기가 싫대요. 우리 댓글에서. 네? 맞는 말 해도 듣기가 근데 싫대요. 왜 저를 불렀습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제가 안 돼요. 좋아한다니까요. 아까 비호감도 일이라며. 에이, 네. 그러지 마세요. 아니 아무튼 그래서 네. 이제 양 당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유세가 이제 남은 과제예요.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보유세까지 인상을 해서 그러니까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네.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뭐 이거 50억짜리 1%면 5천만 원인데 집값 1%. 그 집값 1% 보유세 해놓으면 못 사는 사람 못 낼 사람은 팔아버리겠지. 네. 이렇게 하면서 보유세로 마지막 압박을 넣을 것을 네. 이제 예고했는데 당에서는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야 우리는 보유세 얘기는 한 적이 없어. 보유세 좀 기다려봐봐. 잠깐만. 보유세 건드렸다가는 지방선거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겠다는 최고위원도 그렇고 아유 보유세로 어떻게 집값을 잡겠어. 지금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당에서는 좀 굉장히 좀 조심조심하는 앞선 분위기군요. 개혁과는 조금 지금 속성이 누가 다른 봐도 거죠. 서울시장 후보 희망 1순위이신 전현희 의원이 예. 바로 그 문제 보유세 어설픈 정책이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된다고 했고 지금 그 말을 했던 구윤철 이분 본인 순위 아마 그 5천만 원 보유세 대상이 될걸요 아마 그 집이 55억 원인가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구윤철. 네, 네, 그렇게 네. 되니까 지금 이 정치인들 말고요. 네. 부동산이나 경제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다 그 얘기예요. 보유세 절대 못 올리거나 올린다고 하면 뭐 찔끔 뭐가 나오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내년 지방선거다. 단지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뭐 민주당이 이기거나 잘 되면은 그 이후에는 또 보유세 갖고 어떻게 다른 말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나 민감한 선거 이슈가 바로 있기 때문에 못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정말 궁금하다. 무엇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집값 잡을 사실 현실적인 수단은 보유세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그러면은 지금 저 웬만한 사람 다 버팁니다. 예.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를 보면은 8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은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집값은 반드시 오르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8년 단위로 그게 끊어요? 무슨 얘기냐? IMF 같이 극적으로 정말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계기가 네, 몇 번 네.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 IMF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서 계속 그 집값이 떨어진 채로 있느냐? 아니에요. 좀 있으면 올라가요. 반드시 올라가요.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란 말을 벌써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해방 70년 동안 네. 계속 그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극적인 이유 때문에 네. 부동산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 지금 이재명 정부나 문재인 정부 같이 네. 어떤 아주 그냥 굉장히 강력한 수단을 써서 일시 집값이 주춤하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8년만 딱딱 끊어보면
어떻게든 집값은 다 올라. 그러니까 짜장면 값도 8년으로 물론 끊어보면 그렇긴 하죠.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글로벌에 이제 유동성에 큰 사이클이 때문에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다른 전 세계적으로도 뭐 8년이 된지 10년이 된지 그거는 좀 논쟁적이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흐름을 한번 타면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때 잘 안 오르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 때 오르고 이게 거기에서 뭐 그 소위 말하는 진보 정부에서 정책에 대한 실패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글로벌의 어떤 큰 주택 가격의 큰 사이클에 있었다 그 정부들이 뭐 그런 네, 거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집권하고 있는 정부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에 대해선 전 정부 네. 탓도 뭐 적당히 하고 사실 하는 건 맞는데 제가 이제 이게 약간 책임 없는 쾌락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강찬호 위원회 제가 저격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된대요. 시장에 맡겨두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그런 지금. 말은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은 그런 말은 예를 안 들면은 했습니다. 보수 정당이나 이런 데서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라고 하는데 시장에 맡겨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개입을 하는 거고 보유세 문제도 난리가 납니다. 올리려고 하면은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냥 집 한 채 가지고 살고 있는 세금 어려운 폭탄. 사람들 세금 폭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또 보유세가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 또 집을 내놓게 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실효세율 보유세 실효세율이 한 0.15 정도 돼요 집값에. 네. 근데 좀 주요 국가들 OECD 주요 국가들은 한 0.3 정도 되니까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주마다 다른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내가 구입한 가격 그 이후에 임상분은 반영하지 않아요. 내가 구입한 가격의 매년 1.2%를 재산세로 내요. 1.2%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10억짜리 집을 사죠. 네. 그러면은 매년 1,200만 원씩 냅니다. 집값을. 네. 집으로 세금을. 제가 뭐 그렇게까지 캘리포니아처럼 하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너무 0.15면은 너무 낮으니까 사실은 강남에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거기에서 나올 이유가 없네요. 계속 그 집값이 오르고 나는 뭐 세금 부담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되려면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징벌적이다. 무조건 다 쫓아내려고 한다라고 하니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보유세 올려야 된다라는 게 저는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거고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상 지령이 내려왔어요. 보유세 얘기하지 마.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언급도 하지 말아요. 방송 패널들이나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국회의원들한테 지령이 내려간 게 보유세 언급하지 마.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들은 얘기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다 부동산. 네, 그리고 네. 지령이 안 내려와도 입을 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디 서울 지역.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지령이 내려오건 말건 그냥 스스로 지금 입을 닫습니다. 입 열었다가 그 자세로 두들겨 맞으니까. 그리고 좀 전에 미국 얘기 드셨는데 미국은 전체 자산 구성 중에 28% 우리는 전체 70%가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훨씬 더 네.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상황이 다르고 또 우리는 종부세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또 그런 그 규제 수단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다르고 또 땅에 대한 그 집착이나 의식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지금 뭐 그럼 무조건 시장에 맡겨라. 보수 정부도 시장에 맡기지만 않아요. 예를 들어 그 민주당에서 한 종부세 보수 정부에서 완전히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나름대로 규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진보 정부 때 부동산 값이 더 논란이 되고 그리고서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정권을 결국 이제 국민의힘 쪽에 빼앗겼는데 네. 핵심 이유가 부동산이라는 건 누구나 동의해요. 반대로 보수 정부가 진보 정부한테 최근에 뺏긴 건 전부 탄핵당해서 뺏겼어요. 주로 정권 측근 실세, 한 사람은 영부인, 한 사람은 최순실, 뭐 이런 걸로 뺏겼지, 부동산으로 안 뺏겼어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어차피 부동산은 정답은 없는데, 네. 상대적으로 더 실점 많이 한 거는 민주당 정부라는 거는 그거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셔야죠. 아니면 혹시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네. 딱히 깔 게 부동산밖에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요. 그거 딱히 부동산은요, 아시다시피, 네. 그 미국과의 비율에서도 나오듯 네. 온 국민이 정말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딱히 깔 게 부동산밖에 없어가 아니라 부동산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정말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이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은 그 MB 때 했던 거를 좀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몇 군데 그린벨트 안에 뭐 세곡동이라든지 뭐 몇 군데다 이렇게 반값 아파트 같은 거? 반값 아파트 꼭 반값 아파트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대규모. 그래서 저는 뭐 몇몇 분들도 얘기하는데 용산공원에다가 한 10만 호 지어라.
네, 용산공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녹취를 해야지.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서울에 어디다 지어요? 그래 제가 이제 잠깐만요. 그거 공급을 지금 얘기하라고 아니- 하면서 도대체 어디다 아니, 짓습니까? 부동산 토론은 아니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정도의 사실은 그때도 MB 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왜 네.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좀만 더 옆으로 가면 국정원이고 이러다가 국정원 해도 아파트 짓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격 안정화하는 데는 가격 안정화하는 데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용산공원 밀고 어쨌든 거기다가 예. 좀 공급을 해야 되니까. 예. 뭐 그런 식으로 좀 파격적인 게 나올 필요, 심리적 안정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자, 하여튼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하여튼 대통령도 가용한 정책을 모두 동원해서 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좀 표명은 했는데 밑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무슨 수석이나 아니면 뭐 장관이나 이런 또 고위 공직자들이 다 뭐 비싼 아파트들 다 사고 있으니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참 잘 될까 대통령 말이 잘 통할까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그 국정감사 조금 더 해보면 네. 어제 법사위에서 법사위 국감에 판사들의 잇따른 비위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저희가 몇 번 하려다가 참 입에 올리기 그래서 안 했는데요. 네. 그 지난해 6월 제주지방법원의 부장판사 3명 그리고 법원 직원 1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네, 그랬습니다. 노래방을 참 좋아해. 참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다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네. 그 중에 2명은 안 나왔고 네. 1명 여경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가 출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직원 1명의 환송 점심이 길어져 그렇게 됐다. 점심 먹고 복귀할 생각이었는데 술이 과해져 미처 휴가를 내지 못했다. 반성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모두를 고통받게 했던 건 이 문자였습니다. 네. 예. 이 오늘 이 차는 쓱 애기 보러 갈까? 아유 좋죠 형님. 이 아저씨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창훈 강난주 부장판사는 안 나왔습니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집에 애 보러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유, 그러지 마요. 아유. 그러니까- 이 차를 애를 보러 가.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룸사롱에 가든 지가 뭐 지 돈으로 가든 상관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네. 근데 근무 시간에 가고 그건 안 이렇게 되죠. 이해 충돌에 있는 사람 그건 네 돈으로 그냥 네가 혼자 가라. 판사들아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뭐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 꼭 이렇게 접대받고 변호사 끼고 변호사 끼고 예, 사건 관계가 네.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을 뭐 지기현이도 지금 지기현 판사도 그랬다 170만 원 뭐 이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기 100만 원 이하니까 네. 접대가 이거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검사들 99만 원 불기소 세트하고 남부지검에서 네네네. 접대받은 거하고 뭐가 다르냐 도대체. 그러니까 변호사들 끼고 먹지 말고 그냥 네 돈으로 가라 제발. 근무 시간 외에 그런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아마 월급으로는 뭐 100몇십만 원씩 내고 이렇게 술자리 갖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누군가 접대를 받으면 뭐 가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가 그렇게 이렇게 그것처럼 소원처럼 개 하듯이. 개 하듯이 돈 부어가지고 가 네 돈으로 네 산에 니 돈 그냥. 니산. 근데 아무튼 뭐 그 생각보다 크게 징계를 받은 것 같진 않고 자, 하여튼 그 판사들에 대한 뭐 국감이 있었고요. 이런 일들이 없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뭐 전국 근데 이제 판사들이 그 조용히 예. 먹었으면 조용히 그냥 드시고 그냥 이제 헤어졌으면 일이 안 났을 거예요. 근데 네. 술을 취해가지고 자꾸 욕 나올 뻔했어요. 술을 취해가지고 소란을 피워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 그렇죠. 노래방에서 진상을 부려가지고 이 앞에 난리. 뭐 수식어를 자꾸 도구진상 도구진상. 아우 정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법원에 네. 그 예산을 막 증액해주고 네. 인력도 늘려주기로 한 민주당도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고 봐요. 민주당이에요, 왜 그게? 그러냐? 지금 민주당이 요즘 법원만큼 와, 대박. 이걸 오만하고, 연결짓는단 말이야.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작년에 지금 뭐예요? 그죠? 예산도 확 많이 늘려주고 그 다음에 지금 수건 사업에던 판사 임용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이러는데 이것만 봐도
저 10년 동안 이렇게 다 검증된 사람 대신에 5년밖에 검증 기간이 없는 사람들 판사로 시켜주는 것들을 한준 작년에 왜 그랬어요? 전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진짜 아니, 이거는 깎으면 깎는다고 늘리면 늘려준다고. 억가라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무슨 억가는 얘기냐면 아닌데 이제 기존 내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네요. 쉽게 말하면 법원이 그 분명히 잘못한단 말이에요. 네. 법원이 잘못하는데 작년까지 민주당이 한 행동을 보면 그때 법원을 잘못을 작년까지는 비난하지를 않고 이런 식으로 마구 예산을 늘려줬을 뿐더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우영 의원인가요? 그때 당시 김태규 방송의 부위원장 나왔을 때 판사 주제에 뭐 했으니까 아니 어떻게 판사를 모욕하는 저런 걸 할 수 있냐고 김우영 그분을 민주당이 나무래고 거기 뺐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판사를 굉장히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예산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혜택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법원을 사랑하나 그랬단 이 말이에요. 노래방 예. 판사를 네. 민주당과 연결시키는 시도가 이번엔 좋았다고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말입니다. 숫자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 아까 왜? 아니 아까 왜? 아까 저런 가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 법원이 잘못한 건 맞아요. 이번 거 맞는데 민주당은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 소위 대통령 그 선거법 3심 이전에 보면은 민주당이 정말 법원에 굉장한 애정과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엄청 줬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저 의원 개인이 뭐 판사를 조금이라도 비하하는 듯한 그 말을 하자 눈치 많이 바로 봤다. 당신 왜 이래 이러면서 빼버리고 그런 행동을 하다가 지금 180도 바뀌었다 다른 이거죠? 유죄가 되니까 갑자기 그전에 문제도 안 삼던 이 선고 결정 기간 너무 짧았다 문제 삼기 시작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급기야 이제 이런 상황까지 갑니다. 저는 결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님은 정말 잘못했고요. 네. 법원 잘못할 때 민주당이 네. 그 지금 대통령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잘못할 때는 때리고 네, 또 네, 필요한 네. 건 지원해주고 그랬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또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네. 그 말을 옳게도 밉지라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옳게 하니까 더 밉다. 그냥 옳게 안 하는 말 하면 내가 미워하는 게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옳게 하는데 미운데 왜 옳게 하니까 내가 미운 거에 대해서 부담이 가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강찬호 선배 얘기는 긁혔네 긁혔어 얘들 뭐 이 얘기잖아. 참고로 지금 동접자 18,000명입니다. 네. 네. 굉장히 적은 숫자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넘어갈까요? 네. 그 정무위 국감에 하나 있었는데 그 민중기 특별검사의 그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이 있었잖아요. 요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찬진 금감원장이 요거 금감원이 2010년에 조사를 해서 13명의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 통보 조치를 했다. 그때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돼서 우리가 더 이상 다루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예전에 그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 네, 그거 고등학교 이제 동창들 지금 논란이 최근에 됐는데 네. 그건 이제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민심의 공소시효는 전혀 끝나지 않았고 아유 단어 선택 좋은데요. 시적 표현이네요. 민심의 공소시효. 그런 법기술적 공소시효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아니 아닌 말로 네. 지금 경찰이 운전자 보고 당신 음주운전자가 들이대 하는데 그 경찰 본인이 지금 음주운전 의혹이 있어요. 그럼 그 운전자들이 뭐라 그래? 당신부터 물어보라고 하면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저는 해서 민중기 특검은 정말 김건희 수사가 빨리빨리 잘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본인 빨리 물러나고 대신에 도덕성과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대신 앉아서 네.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나는 그 공소시효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원래 공소시효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수사도 좀 어려울 뿐더러 재판했을 때 그 공정성도 좀 의심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유로 이제 공소시효가 있는 거고 또 뭐 어떤 법적 안정성 같은 게 또 그렇죠. 있죠. 범죄 저지르고 뭐 20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뭐 그러느라고 이제 했던 거에 대해서 그냥 이제 공소시효 해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 취지는 원래 아니지만. 근데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런 거에도 별로 해당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증거 같은 네. 것도 뭐 사실 이런 거는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다 남아 있고. 제일 관심 있는 게 그 증권사 직원이에요. 도대체 어느 증권사 직원이 그렇게 미리 정보를 잘 알아가지고 제가 증권 하는 분들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대개 매도를 권유하는 경우는 그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수준의 정보. 대표적으로 이제 이 회사 보니까 3년 연속 적자. 그래서 자본이 이제 잠식되는 수준. 네. 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객관적인 지표가 몇 개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매도하심이 하고 전화를 하는데 네. 지금 이 사안은 결과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분식회계 등등 해가지고 네. 내부적으로 단속 들어갔잖아요. 이건 모른대요. 당연히 그런데 모르고 이걸 어떻게 지금 그리고 이거는 살 때는 또 뭡니까? 그 증권사 직원이 권유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지인의 권유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냥 네. 저 상장 전에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묘한 능력을 가진 네. 증권사 직원이 지금도 아마 증권업계에서 근무하거나 살아 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럼 이거는 그런 분, 네, 뭐 그런 분, 얘기를 했겠지만은 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저도 이를테면은 뭐 아는 사람이 비상장인데 야 여기 한번 투자해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실제 대박 난 경우도 있고 그냥 아예 쪽박 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살 때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 대표가 있는 회사가 하더라도 그거를 믿고 하는 거는 오로지 본인의 판단. 다만 이제 현직 빠져나올 때. 예, 그러니까 현직 판사가 사실 비상장 주식 사는 것도 조금 적절치는 않다. 2010년이면 이제 판사할 때였거든요. 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빠져나올 때는 지금 정확하게 민중기 특검이 얘기를 안 해요. 언제 시점인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SBS가 보도를 하니까 오보다. 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예를 들면은 분식회계 의혹으로 감사에 들어간 이후에 팔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민중기 특검이 SBS에 이거 오보다라고 했다가 오보 얘기는 다시 걷어들였어요. 그 얘기인즉슨 사실은 그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SBS 그래서 사실 저 예. 소송 걸었어야죠. 저 이 정도 사건 만약에 뭐 그 어쨌든 오보했으면?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부자 거래 가능성을 저는 아직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요. 근데 네. 뭐 공소시효는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이건 이제 도덕성의 문제가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사퇴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빨리 어쨌든 수사로서 본인이 이제 빨리 정리하고 이거를 좀 매조지 지어야 되지 여기다가 않나? 지금 생각해요. 양평군 네. 연장 정희철 씨의 그런 비극도 이분이 지금 강압 수사를 너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김건희 특검이 성과를 몇 개 올린 것들을 보면 애초에 걸었던 16개 혐의하고 관계없는 물론 저는 분명히 그건 김건희 여사 쪽에서 그 잘못한 것들이 드러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 애초에 지금 특검이 처음에 내걸었던 것들이 아닌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는 저는 지금 민중기 특검은 지금 빨리 그 물러나서 뭐 공소시효가 뭐 그렇다니까 모르지만 약간 빨리 물러나는 게 저는 정답이고 그래야도 김건희 특검이 더 잘 굴러갈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또 사진 하나가 신묘한 게 찍혔죠. 네, 경회로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일반인에게 잘 열리지 않는 경회로 2층에서 그 금거북이 매간 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위원장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 금거북이로 예쁘게 알라왔던. 네. 네. 근데 지금 여기는 당연히 이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고 경유로라는 것은 그죠? 근데 굉장히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국 내부를 이렇게 막 둘러보고 하는. 아니 것들은. 그때 원래 저 그 네. 문재인 정부 때도요 창덕궁에 이런 데에서 정부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 여기 보면은 김병숙 여사가 세월형 한복을 입고 경회로에 네. 가서 행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뭐 재활용 의료전을 네. 경회로에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한복을 입고 그 경회로에 나타나서 그 거닐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창덕궁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인도네시아 대통령인가요? 그 영접하는 행사도 창덕궁에서 했어요. 아, 그 하나 그러니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보면은 네. 이것도 광화문 월대 공개 행사라는 게 있는 거고 거기에 지금 대통령이 참석하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있죠. 그 논의가 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게 국가유산청 쉽게 말하면 경화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청이 이제 공개 행사 월대 행사를 하는데 국가적 문화재 행사니까 대통령 뭐 네 분 와주시면 좋겠다고 거기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네. 그거 이제 뭐 이런 행사가 아주 중요한 큰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 행사니까 이걸 이제 그럼 영부인이 대신 가가지고 네. 뭐 거기 이제 동선이 어떻게 되나 시설이 어떻게 되나 둘러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뭐 사진이 지금 이렇게 식으로 찍혔기 때문에 네. 뭐 논란이 되는 모양이지만 아니 저는 근데 이게 이분이 그럼 계속 이렇게 지금 이배용 씨나 이런 사람들 옆에 두고 여기 지금 한 적어도 20-30분 있을 텐데 20-30분 내내 지금 이 포즈로 계속 짝다리를 하고 있었느냐. 아니, 하다가 중간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자체가 아름다운 악의적이다. 모습은 아닌데 아닌 말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이 예. 갑자기 전화 받았는데 아들이 명문대 들어갔다고 지금 막 소식이 와요. 그럼 그건 기쁘니까 잠깐 웃어. 근데 그것만 딱 찍고 장례식에서 웃었다. 웃음을 터뜨려서 고인을 모독한 누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저는 이거 자체 보고 분명히 이게 좀 거만하다, 무례하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그건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될 것이고 둘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볼 때는 국가 행사에 행사에 딴 데도 관련된 아니고 것이다. 딴 데도 네. 아니고 바로 이 알겠습니다. 궁을 관리하는 관청이 네. 대통령님 요청한 와주십시오 거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알아보려고 간 겁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은 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예전 일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딱 뉴스 나오면 요 관련된 기사를 기간 5년 전으로 이렇게 딱 잡아갖고
그 5년 전 혹은 뭐 전 정권 때 뉴스를 꼭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 전 정권이 예를 들어 이명박 네. 박근혜 정권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 첫째, 네. 과연 그러면 이 대통령 내지 대통령 부인이 네. 이런 고궁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네. 뭐 정당한 건가부터 논란이 되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그거는 그동안 정부 관례가 어땠는가는 네. 당연히 찾아보는 거죠. 아, 그건 우리 위원님 찾아보세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아, 이거 만약 네네네. 제가 기사로 쓴다면요. 네. 그럼 과거에는 어땠는가? 지금 음. 옛날에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 가면은 아예 경호로 해서 연회를 했어요. 밤에 네네네네. 박 대통령 뭐 취임 몇 주년 기념해가지고 밤에 거기서 요즘 말로 하면 그걸 나쁘게 표현하면 술판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확실히 열심히 하죠.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네. 저도 찾아봐요. 옛날 사례는 어땠는지는 다 네. 찾아봐야 되는 거는 뭐 맞는데 네. 하여간 기가 막히게 연결은 짓더라. 그러니까 이게 좀 희한하게 연결을 아니 짓더라. 희한이라는 게 아니라 저는 정확히 얘기한 겁니다. 뭐 내가 알겠습니다. 억간해지 아니 저는 짝짓기인가요? 이거는 강찬호 위원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 게 네. 종묘에서 참화 신고하고는 다르다. 그거는 심각하게 문화재법 위반이고요. 이거는 얘기했듯이 월대 왕공 경복궁 앞에 월대 왕공을 위해서 윤석열이 오기로 돼 있었고 그거를 여러 명이 뭐 보기로 한 거니까 굳이 김건희가 가야 되나 그 생각은 들지만은 뭐 같이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니다.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니고 저는 이 포즈는 말씀한 대로 뭐 한 장면 찍힌 건데 그 저기 최서원 씨 이거 선글라스 위에. 선글라스 위에처럼 굉장히 사람들의 오래 뇌리 동안 남겠구나 이 김건희의 짝발의 그래서 이 저는 이게 민소매 무슨 저는 이게 이제 흘러나온 경위가 좀 주목이 되는데 네. 아마 이게 특검 쪽에서 흘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특검은 저는 김건희 여사 잘못을 굉장히 강하게 좀 비판해 준 바도 있는 바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석받고 이런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든 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김건희 이 계엄에 대해서는 헌재도 예를 들어 민주당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막 네. 입법 폭준이 줄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안 풀고 계엄을 했기 때문에 이제 파면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민주당의 일말의 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는 반면 김건희 여사가 뭐 누구야 뭐 서희건설 이런 데서 뭐 보석 받고 이런 거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결국은 대통령 책임이에요. 이 정도 고가의 물건 뇌물성 물건을 영부인이 받도록 방치한 것만 해도 네. 저는 그 자체로는 대통령을 지금 편들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해온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특검은 네. 그럴수록 김건희 여사가 뭐 뇌물을 받았거나 비리를 했거나 정책에 정말 부당하게 관여했거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야지 지금 이런 어떤 굉장히 순간적이고 어떤 그냥 그 표피적으로 네.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걸로 장사를 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 JTBC 장르만 여의도 이런 걸로 장사를 해가지고 우리가요? 우리 찬호 형 화나게 했어 왜? 우리 김평론가 지금 왜 화나게 했어? 잠깐만요. 저는 이거는 우리 JTBC 잘못은 전혀 아니고 이것을 지금 흘리고 보도한 언론들이 많으니까 JTBC는 골랐죠. 왜 이런 거에 받아가지고 보도를 해가지고? 김평론가 아니, 이유 밝히라고 그래서. JTBC는 저희 회사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저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입니다. 너무 편들지 마십시오. 갑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예. 네. 자,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뭐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디어 풀렸다고. 네, 그 2년 가까이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건 당시, 네. 사고 당시에 휴대전화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쓰진 않고 있겠죠. 비밀번호를 네. 못 풀었으니까.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이 20자리에 가까운 비밀번호를 드디어 기억해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기적적으로 기억이 났다. 셀 수 없이 많은 시도를 거듭하다가 새벽에 기적적으로 비밀번호를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진짜 이분도 굉장히 신앙이 또 깊은 모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니까 예. 이런 분이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네, 이분이 사실 옛날에 네, 그 좀 오래된 박근혜 정부 때인가요? 그때 그 해병대 사령관이 네. 우리나라 해병대에서 최초로 사령관이 공금 유용 혐의로 그때 수사받고 기소가 됐었습니다. 예. 그때 이분이 바로 그 비서실장이에요. 해병대 사령관이 비서실장이었어요. 임성근이? 해병대 사령관이 그러니까 잘 나갔었죠. 그때 사령관의 비서실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 사령관이 공금 횡령이라는 굉장히 날라갔고. 수치스러운 이제 네. 그 범죄에 연루됐기 때문에 그 밑에서 공금 사용을 다루고 집행하는 실무책이 바로 비서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날라가고 그러니까 비서실장 그렇지 그거 거기서 빨간 줄이 갔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웬일인지
문재인 정부 때도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네. 문재인 정부 때 별 2개를 별 하나 별 2개를 다 달아버립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얘기하려고 지금 박근혜 아니요. 정부 때 얘기 시작한 거죠. 아니,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역사를 그런데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분이 그렇게 사실 큰 문제가 있었음에도 네. 이후에 쭉쭉쭉 이렇게 된 거는 네.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신앙의 결정적인 시점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야. 그 얘기시구나. 근데 아무튼 휴대전화를 제출하지는 않았어요. 네. 다만 이제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 영장을 청구한 날 네. 비밀번호가 기적적으로 떠올랐다. 그럼 이제 풀었으니까 네. 이 휴대폰을 네. 볼 제출하면 수도 되겠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풀었으니까 본인이 네. 어떤 걸 삭제했는지는 또 알 수 없는 거예요. 묶인 상태로 휴대폰이 있는 게 아니라 포렌식 해야지 뭐. 뭐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되겠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 대표 최상병 특검에서 오랫동안 지켜봤었잖아요. 네. 지금 이종호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구명 로비가 들어간 거 아니야? 임성근 구명 로비가 들어간 거 아니라고 의심을 계속 해왔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종호 씨가 시인을 했습니다. 임성근의 구명 부탁을 받았다. 누구에게 받았냐면 그 송호종 씨, 여기 멋쟁 해병에 같이 들어있던 해병인데 이 사람의 부탁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다. 다만 실제로 연락하지는 않았다. 라고 하면서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것을 구명 부탁은 받았는데 네. 실제 하진 않았다는 게 지금 이종호의 주장이에요. 네, 구명 로비는 있었다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정하는데 2년 걸린 거예요? 예, 인정 걸렸습니다. 네. 근데 이 인정 과정에서도 또 아마 이런 역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종호 씨가 네. 그 배우 박성웅 씨하고 예. 그리고 갑자기 요즘 뉴스 나오더라고요. 네, 임성근 사단장하고 같이 만난 적이 있다. 이거를 박성웅 씨가 시인을 했어요. 박성웅 씨는 뭐 해병대인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분이 보면은 이 구명 로비를 많이 한 분이에요. 과거에서부터. 아까 말한 이종호 그- 씨가? 아니 저 임성근. 임성근 씨가. 왜 그러냐면 아까 여러 얘기했듯이 루트로. 왜냐면 그 공금횡령건 큰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다 빨간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인사불이익 다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만 해도 영관급이었는데 이후에 어쨌든 간에 별 달고 네. 그리고 해병대는 알다시피 별이 셋이 제일 최고급이기 예, 때문에 예. 별 티오가 훨씬 적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간에 그 빨간 줄이 있는데도 뭐 어떻게 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강림을 했는지 네. 하여간 그랬고 하여간 전 정부가 그 문재인 정부 때로 보이는데 그때 별 달고 마지막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문 닫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군인사 거기에서 별들이 또 됩니다. 그 굉장히 신묘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강림을 한 것인데 이런 전체적인 거를 다 봐야 된다. 그 정권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사랑받았군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요건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뭐 네. 이종호 씨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건진법사가 최근에 예전에 이제 통일교로부터 그래프 목걸이 받았는데 그거 내가 분실했다라고 하다가 김건희 쪽에 넘겨줬다라고 최근에 재판에서 네네네.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 시작됐고 지금 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거 정도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냥 단순히 전달만한 그런 거 그러니까 거의 구조가 똑같아요. 그 네. 건진법사가 인정한 거하고 거의 똑같고 박성웅 배우는 뭐 그냥 뭐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이거의 핵심은 임성근하고 이종호가 서로 만났다. 몰랐다라고 그쵸. 안다는 주장을 하는 거. 건데 그게 사실은 거짓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박성웅 배우의 이 증언이 이 임성근이 구속되는데 영향을 주겠구나. 그러니까 계속 임성근은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거짓말을 해서 비번도 몰랐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떠올랐고, 그리고 계속 안 만났다고 했다가 박성웅 배우의 증언으로 만난 게 확인됐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사가 이제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닙니다. 예, 예. 하나님의 사랑이 강림해서 구속영장도 기적적으로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한번, 마지막 하나 더 가겠습니다.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야기가 예. 국감 때 조금 이슈가 됐어요. 어떤 최민희 위원장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그 국감 중에 최민희 위원장의 딸이 결혼했죠? 네, 국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모바일 청첩장이 돌아갈 때 계좌번호, 딸의 계좌번호 거기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실물 청첩장 안 주고 모바일로 잘 돌리니까 그때 비판을 아주 많이 받았고 네. 그리고 실제 결혼식 때 화환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아 이거 결국에 피감기관한테 좀 압박을 넣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결혼식장이니까 국회 내에 있는 거죠? 국회 안에 사랑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걸어가면 한 5분 정도 걸리겠죠. 본회의장에서는 한 3, 4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본인 신상 발언 신청을 해서 네. 나는 딸 결혼식도 잘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고 결혼식을 잘 몰라요? 그런 사이라고 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네. 오죽했으면 딸이 전화 와가지고 결혼식 내일인데 까먹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좀 끝까지 있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네, 했다고 네, 네. 합니다. 최민희 의원이 이제 보좌관이 유튜브에 저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민희 의원은 국회 일정과 의정 활동으로 매우 바쁜 상황이었고 조만간 결혼한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었을 뿐 정확한 날짜는 한 유튜버의 방송을 통해 딸의 결혼식 날짜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었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청첩장도 계좌번호가 있고 그리고 카드 결제까지 바로 가능한 이 모바일 청첩장도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딸이 알아서 만든 게 우연치 않게 그 피감 기관들도 보고서 알아서 카드 결제도 하고 송금도 하고 뭐 이런 거다 이런 거고 예약도 이게 국회 사랑채라고 하거든요. 사랑채. 이게 예약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네, 네. 여기가 가격도 높지 않고 그리고 뭐 국회에서 하면 뭐 근사하잖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좋습니다 거기. 2024년에 이 딸이 최민희 의원의 딸이 여기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른 예식장을 안 알아보고 1년 결혼 예식장 재수를 합니다. 네. 재수를 해서 2025년에 다시. 됐는데 사실은 이게 10월 18일 날 된 것도 다른 선착순 경쟁에서 1위로 선정되어서 여기에 날짜가 남아서 국감 기간에 우연이 된 거지. 국감 때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국감 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최민희 의원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게 최민희 의원의 주장이에요. 양자역학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잘 알잖아요. 또 과학 저도 하느라고. 들어도 잘 모르겠어. 네. 그래서 어쨌든 딸하고 거의 절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 딸의 결혼식도 유튜버의 소식을 봐서 알고 딸이 결혼 소식 알리지도 않고 네. 근데 또 결혼식 사진 공개된 거 보니까 굉장히 환하게 또 무슨 절연 상태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고 하여간 뭐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 확실히 모르는 게 어쩌면 양자역학입니다. 예, 두 개가 중첩된 상태로 존재를 하거든요. 예, 파동인지 그렇네요. 입자인지. 그러니까 예. 두 사람 한마디로 그 최민희 모녀 그 어머니와 딸의 양자 관계가 어떤 역학으로 움직였는지를 저는 굉장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얘가 내 딸일까? 얘가 내가 딸이 아면 어떡하지? 이거 내일 뭐 그 결혼식인가? 돌림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네, 정말 네. 그런 좀 그것 때문에 밤을 지새우셨나 했는데 네. 이건 그 내부적인 건 모르겠고 네. 누가 봐도 너무나 부적절할 뿐더러 그 만약에 전날까지도 모르다가 했으면 그날로 저는 상식 있는 정치인이었으면 그거 국회에서 하는 거 안 하겠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피감기관 사람들은 절대 오지도 말라고 할 것이고 축의금은 네. 전중히 사절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카드 계좌까지 그렇게 적어놨다는 몰랐다잖아요. 모른 것도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딸 명의로 가서 거기 그 수많은 축의금 정말 그 따님만을 알고 따님만을 위해서 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 화환들 보니까 피감기관 화환 줄줄이 섰다면서요. 그건 뭡니까? 예, 그러니까 네, 자식 이기는 예, 부모 없잖아요. 네. 저는 국민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네, 저는 뭐 다른 거 떠나서 국회 사랑채를 잡는데 어떻게 의원이 모를 수가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 다른 거는 뭐 그러를 바빠서 그리고 또 그랬다고 다른 하죠. 사적인 거고 딸의 결혼은 사적인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투로도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딸이 어떻게 사랑채 하냐고 그건 사적인 게 아니죠. 국회의원 어머니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MBC 관련해서 최민희 예. 위원장 또 하나 있었는데 그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MBC의 보도가 편향된 보도다라고 하면서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MBC 기자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여러 뉴스들 굉장히 다른 때보다 뉴스 양이 많지는 않았는데 엄청 그 빡빡하게 달려온 느낌이에요. 우리 강찬호 의원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다 알아요. 네. 풍부해요. 배경 설명은 너무 잘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내로남불. 그러면서 맨 마지막은 억가 내지. 네. 그다음에 짜깁기. 아니 이거를 이렇게 연결한다고 막 나 깜짝 네. 배워야 되겠다. 고속도로를 시속 90으로 달리는데도 너무 빨리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차가 있잖아요. 네. 엑셀 끝까지 밟았는데 네. 90km야. 근데 그 차 용량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 같은 느낌. 아니 그런 느낌이 이제 근데 오늘 진짜 행간은 정확하게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항상. 제 얘기를. 역시 후배 참 내가 존경하는 후배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럼 한번 오신 김에 네. 요 포도 한 번씩 좀 드셔보시겠어요? 이 샤인 머스켓. 솔직히 아까 너무 네. 먹고 싶어갖고 네. 방송 중에 몰래 먹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 명불허전이고요. 네. 왜 이 허전. 안 먹으면 허전하다 생각할 정도입니다. 왜 이 우리 장만 네. 여의도에서 네. 이 포도를 추천하는지 아, 진짜 달어 근데. 당도가 진짜 예, 높잖아요. 정말 답니다. 예. 네. 이렇게 혹시 강찬호 의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은 빨리 머스켓 시켜서 맛있게 하려. 꼭 말로도 저렇게 하더라. 당도가 단 거 땡겨 지금 단 거 네. 땡겨.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더니 네. 리뷰 그리고 재구매 요청이 아주 폭발을 했습니다. 네, 정말 맛있네요. 네, 그래서 네. 다시 갖고 왔고요. 네. 아마 이번 광고가 마지막 샤인 머스켓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요? 계절상 이제 더 이 이상 안 포도는 나옵니다. 먹고 나서 꼭 양치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달아서. 당분이 엄청 껴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들 정도로 답니다. 혈당 쇼크 왔어요 지난주에 먹고. 예, 인슐린 맞았어요. 내가 하나 그래서. 꺼냈더니 막 올려. 자, 요게 이제 꿀봉으로 불리는 샤인 머스켓이고요. 네. 요게 보통 한 송이 마트나 어디 저 백화점에 사시면 한 2, 3만 원 막 가는 그런 굉장히 네. 당도 높은 고급 네. 제품인데 요거를 4kg 한 4-5송이가 들어있는 이 특상품으로 얼마냐? 34,900원. 이야. 어때요? 벌린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그럼 호박에 농꿀째 굴러왔다는 게 아니라 샤인 머스켓이 박스째 굴러 들어왔다. 아, 너무 좋다. 네. 자, 그렇게 선물용 사이즈 샤인 머스켓 한 송이 사이즈가 지금 요 정도 오. 됩니다. 이야. 와. 제 얼굴보다 큽니다. 실하네. 진짜 얼굴보다 네, 커. 엄청 정말, 큽니다, 이거. 네. 아니 정영진 얼굴이 작지가 않거든. 작지 않죠. 예, 제가 키 커서 다행이지 얼굴 작지 않거든요. 굉장히 큰 샤인머스켓. 요거 경북 상주에서 중간 거래 없이 직접 배송해드리고요. 손으로 하나하나 특상품만 골라서 장르만 여의도 구독자분들께 배송해드립니다. 34,900원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 샤인머스켓 올해가 가기 전 꼭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70-4866-2789로 전화하셔도 보내드리니까 하단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전화하셔도 074-800-2789. 070-4866-2789 네, 알겠습니다. 번호도 잘 외우시네요. 아니요, 두 개 틀렸어요. 네, 넘어갔습니다. 묻어갔습니다. 자, 매진된 기회 없습니다. 올해 마지막 샤인머스켓 꽃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영광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또 봬요? 그럼요. 고맙습니다.